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정보 쇼! 보험스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보험스쿨의 반장 장유리나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과 관련한 이야기들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보험 관련 상담 원하신다면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요, 023772-0209번, 그리고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보험 두 글자 남겨주시면 보험 리모델링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스쿨 시작해 볼 텐데요. 종소리와 함께 1교시 시원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교시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1교시에서는요, 보험과 관련된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교시를 화려하게 장식해 주실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인카골드 사업단의 황금희 선생님 자리해 주셨네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카골드 사업단의 황금희입니다. 알쏭달쏭한 보험 오늘도 쉽게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1교시의 주제 과연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알아보게 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알쏭달쏭 보험 첫 번째 주제는요.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자, 우선 후유장애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짚어주시죠. 네, 휴유장애 하시면 여러분들이 장애와 많이 구별이 되실 텐데요. 휴유장애는 일단 상해와 질병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해 휴유장애에서도 좀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휴유장애라고 하면 피보험자가 사고에 의해서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서 신체 일부를 잃던가 영구적인 장애를 남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해의 90%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여성 상해 휴유장애는 20%, 남성은 80% 정도의 휴유장애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장애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 오늘 방송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애가 후천적인 게 더욱더 많다라는 걸 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뭐 상해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재해라는 용어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둘에 대한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되나요? 네. 상해 휴유장애와 재해 휴유장애 보험금이 나눠져 있습니다. 상해 휴유장애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상해로 인한 사고를 말하는데요. 재해도 물론 사고로 인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조금 틀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해 휴유장애는 보통 보시면 손해보험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라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모두 갖추어져야 상해 휴유장애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재해 휴유장애는 생명보험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에는 급격한이라는 빠져있는 용어 하나 때문에 저희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휴유장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해는 급격한이라는 용어가 빠져 있다. 이게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후유장애 보험에 가입하면 우리가 뭐가 좋은데? 라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장점인가요? 네. 휴유장애 보험금은 저희가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심장 질환 진단비처럼 어느 한 부위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에 대해서 각 부위별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팔, 다리,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다 보호해주는 보험금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반복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의 휴유장애가 발생했는데 다음번에 10%의 휴유장애를 발생했다고 하면 추가적인 5%를 또 반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바로 휴유장애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각 부위별로 지급받고 중복 보상을 하고 또한 그 부위가 나이가 들면서 퇴화되거나
또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추가적인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각 부위별로 내가 한 손을 못 쓸 때, 한 손가락을 못 썼을 때, 또 귀의 청력을 잃었을 때, 눈, 코, 입 시작해서 몸 전체적인 부위를 각 부위별로 나눠서 보상금을 퍼센트별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을 또 퍼센트별로도 받을 수가 있고 반복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재해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재해 분류표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되느냐 이렇게 좀 정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재해 분류표에 보시면 재해는 분류표에 나와 있는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표준질병 분류표에 보시면 S00부터 Y84라는 분류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 코드를 받으시면 휴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재해라고 해서 내가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재해로 인해서 요즘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들까지도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해보다는 재해휴유장애 보험금이 훨씬 더 폭넓은 보험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살 이런 것들처럼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무중력에 의한 거나 아니면 약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물 부족, 그다음에 천재지변 같이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의적 사고, 자연재해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는 재해가 좀 보상되지 않는다. 이 점은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장애가 남는 상태를 후유장애라고 우리는 일컬죠. 자, 상해 후유장애 담보의 경우에는 퍼센테이지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80% 이상도 있고요. 반면에 3% 이상도 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어떤 걸 우리가 준비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네. 상해휴유장애 담보를 보시면 3%부터 80% 또 100%까지 보상을 해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상해휴유장애의 가장 키 포인트는 3%부터 보상을 해주는 상품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80% 이상도 담보로 따로 나누어져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80% 이상이 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휴유장애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부터 발생할 수 있는 휴유장애에 대해서 꼭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3%인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해 휴유장애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대중교통사고 시 아니면 탑승 중, 비탑승 중 이런 내용들이 들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유장애를 담보를 확인하실 때는 꼭 내가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사고인지 또 내가 운전을 해야지 탈 수 있는 상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상해 휴유장애 또는 재해 휴유장애라는 담보로 나와 있는 것들을 꼭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서 궁금합니다. 상해 휴유장애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상해 휴유장애는 대부분 사고로 많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휴유장애가 발생을 하면 보통 척추, 다리, 팔, 골절 이런 것들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겨울철 골절 사고의 대부분이 60대 노인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상해 휴유장애는 낙상 사고라든가 아니면 겨울철 빙판 사고 또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해유의 장애는 점점 좀 저희가 눈여겨보는 상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해 후유 장애를 가입한다면 어떻게 가입을 하면 좋을지 이에 대한 꿀팁 혹시 있을까요? 아, 네. 상해유의 장애 일반 저희가 상해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대부분 드시는 내용들을 보면 골절, 그다음에 골절 수술비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휴유 장애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 계약에 500이 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밑에 내용들을 보시면 4억 5천, 4억 9,500에 대해서는 상해 휴유 장애 담보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 휴유 장애 담보를 주계약이 아닌 추가적인 부분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지금 상해 쪽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10,000원, 2만 원으로도 충분히 휴유장애 보험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서 꼭 내 상해 휴유장애가 충분한지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금 청구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도 궁금하고 상담사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일까요? 네, 휴유장애는 고객님들이 실제적으로 사고가 나도 내가 휴유장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골절이 생겼는데 영구적인 장애를 남기는 거에는 분명히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사고 난 이후에 6개월 정도의 경과 기간이 지나야지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6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MRI나 CT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의사와 이게 휴유장애가 남는 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는 그냥 내가 그냥 아프고 골절 지나서 다 나았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꼭 한 번은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내 휴유장애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선생님 하고 싶으신 말씀, 정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휴유장애 보험금이 지금은 굉장히 교통사고나 아니면 내가 다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 증권을 꼭 한 번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서 확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내가 CT나 MRI를 찍었다고 하시면 꼭 그 결과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손해사정사나 보험 상담 설계사들이 있으시면 꼭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명확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고로 후유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좋은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증권, 진단서, 여기에 더불어서 조직검사 결과지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요, 전화 남겨주세요. 02377-0209번, 문자샵 3772번, 보험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금희 선생님. 네, 자 그럼 보험스쿨 저희 2교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요. 자, 함께 해주실 선생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카골드 사업단의 박지훈 손해사정사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보험 소비자 여러분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지훈입니다. 네, 손해사정사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까요?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무슨 일을 하는 보험 전문가인가요?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보험스쿨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손해사정사? 이게 뭐지? 어떤 직업이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바로 들어봐야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네, 손해사정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조사하고 심사하여 보험금을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첫째, 보험사고가 발생 시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법규를 적용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가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험금을 산정하는 이른바 전문가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손해 산정 업무를 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좀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손해사정 절차는 교통사고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사고 내용이 어떻게 났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치료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후유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소득 자료 등 피해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약관을 적용하고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법을 찾아 적용될 수 있는 보험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험 기준에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산출합니다. 이처럼 손해사정 절차에 따라 보상 기준에 적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면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도 손해사정사가 있는데 피해자가 직접 이 손해사정사한테 연락을 취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야 되나요? 네, 손해사정사는 보호업 감독 규정상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를 말하고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업을 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 쉽게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 소비자를 위해서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입증 책임을 누가 하는지 이제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 입증 책임 어렵지만은 이제 플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입니다.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을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이제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이 고용된 손해사정사가 담당자인데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배상 금액을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표와 같이 부상보다는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 사고 피해가 크면 클수록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보험계의 판사다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닐까요, 선생님? 맞나요? 네,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같은 사고라고 해도 어떻게 입증하나 여기에 따라서 보험금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증이 정말 큰 중요한 역할의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사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보험사고 종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주위를 보시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손해사정사도 교통사고를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언제 합의를 봐야 할지 그리고 얼마의 합의금을 받아야 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손해배상금은 이제 표와 같이 가실비율, 소득, 장애율, 장애기간, 기왕증이 있는지, 간병비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치료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하여 손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그중에 가실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실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 전체 손해액에서 가해자의 가실 비율만큼만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치료비 또한 가실상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실 비율을 사고 내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무단횡단의 경우 무단횡단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어떻게 무단횡단을 했는지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의 가실이 10에서 100%까지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보험금이 어떻게 이렇게 산정이 되는지에 따라 좀 절차를 살펴봤고요. 치료비도 과실상계에 좀 산정이 되나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좀 다 보상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세 남자가 왕복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중 택시가 충격한 사고로 요추가 골절 진단되어 유압수를 시행하여 총 발생한 치료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무단횡단으로 피해자 가실 비율이 20% 잡혔고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에 이 총 손해배상금의 합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가해자의 가실이 80%이므로 4천만 원의 80%인 3,200만 원이 산정되고 발생한 치료비가 아까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5천만 원을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지불 보증을 해준 다음에 합의를 진행할 때 마지막에 이 피해자의 가실이 20%인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산정된 3,200만 원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 2,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에 치료를 받을 때 자동차 사고는 특수하게 지불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 이 지불 보증 제도는 말 그대로 지불만 보증해 주는 거지 지불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볼 때 최종적으로 치료비에 대해서 피해자의 가실 비율만큼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른 보험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혹시? 네, 업무 중 재해 사고로 인한 산재 보험과 근재 보험의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업무 중 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고 내용에 따라서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경우 그리고 배달 중 교통사고의 경우 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추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가실이 있는 사고, 어떤 이제 건설 현장에서 안전 펜스가 미설치된 경우 그렇게 떨어진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 보험으로 추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산재 보험과 자동차 보험, 그리고 산재 보험과 근재 보험 이렇게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산재 보험을 먼저 처리할지 자동차 보험이나 근재 보험을 먼저 처리할지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근데 좀 궁금합니다. 좀 상대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유리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산재 보험을 먼저 처리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자동차 보험이나 근재 보험을 먼저 처리하는 게 유리한가요? 네, 일반적으로 산재 보험을 선처리하는 것이 피해자한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그림과 같이 산재 보험은 피해자의 가실이 있어도 가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자동차 보험과 다른 특징인 거죠. 그리고 둘째, 일을 못하는 기간에 보상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휴업급여를 필요할 때마다 이제 다치신 근로자가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을 먼저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외에도 일반 상해 보험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상해 사고를 보장하는 상해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사고는 1교시 때 배운 것처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외래성은 신체의 외부로부터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병은 상해 사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로 분쟁이 되는 내용으로 분류하면 상해보험금,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계약상해 하자, 알릴 의무 위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해 사망 보험금만 살펴보면 상해 진단서 상에는 사망의 종류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사망의 종류에는 병사, 외인사, 그리고 기타 불상 이렇게 구분해서 의사가 직접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때
병사나 기타 불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 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을 입증을 못하므로 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워서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해 보험에 분쟁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봤고요. 이 부분도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추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례를 보면 식사를 하고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는 중에 원인 불명으로 쓰러진 사고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해서 치료하던 중에 2개월 만에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유족분들은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인 불명의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 사고를 입증하지 못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이후 손해사정 절차에 걸쳐 CCTV나 동료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추가적으로 사고가 어떻게 난지 확인하였고 병원의 영상자료, CT, MRI에서 외상에 의한 손상 부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자문, 의료자문을 통해 상해 사고라고 판단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상해 사망 보험금 3억 원을 지급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연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원인 불명의 사고로 인해서 입증을 못했는데 다행히도 이후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극적이다라는 사례인 것 같은데 다음 보험 사고는 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다음은 질병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주로 분쟁이 되는 내용을 분류하면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 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병보험의 특성상 치료가 치료 목적이냐, 예방 목적이냐, 그리고 보험 기간 중에 질병을 진단받았는지, 그리고 보상 기준에 맞는 질병 분류 코드, 진단 코드를 이렇게 해당하는지 분쟁이 됩니다. 역시나 질병사고도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질병사고의 보험금 분쟁 사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은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지 2개월이 지나서 집에서 발견되어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사고였습니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입증을 못하여 보험금이 부지급되었습니다. 네, 사망진단서상에 사망의 종류가 병사, 외인사, 기타 불상이 있고 의사가 체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사망의 종류가 기타 불상에 체크되어 있어서 분쟁이 되었던 겁니다.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확보하였고 질병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관련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질병사망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질병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보험은 어떤 보험의 보험금의 산정에 대해서 또 알려주실 예정인가요? 네, 5번째, 화재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화재 사고의 경우 가장 분쟁이 되는 내용은 사고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 원인이 원인 미상인 경우 누가 원인 제공자인지 모르니까 각자의 손해는 각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재물 손해의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보상이 되는 금액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손해액,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네, 그 이유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한 시점에 재물의 손해를 평가합니다. 재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사용하여 경과된 시간만큼 재물의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쉬운 예로 자동차를 구입한 지 단 하루만 지나도 더 이상 신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발생 시점에 중고차를 기준으로 손해를 보상받게 되어 피해자의 주장하는 손해액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어떤 보험에 대해서 산정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번째, 배상책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배상책임 사고, 쉽게 설명하면 가해자가 있는 사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같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가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추가로 상해보험금도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된 경우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해 두지 않았다면
가해자인 나는 직접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이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등의 가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배상 책임 보험에는 종류도 정말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내리막길에 내려오는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로 치료 중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한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 합의금을 5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퇴근 중이었던 사실을 입증하여 산재보험으로 진행하여 유족급여, 장례비 합하여 2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위자료 1억 원을 추가로 받았고 피해자가 별도로 또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자, 이렇게 또 보험에서 손해사정사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직업인지 여기에 더불어서 구체적인 손해사정 절차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아니면 정리 멘트 있을까요? 네.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손해사정사가 처리하는 보험 사고가 다양합니다. 이런 이제 사고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유용한 것은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보험 나이가 많지 않을 때 꼭 필요한 보험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거 자료를 잘 준비해서 청구한다면 보험 소비자의 보험금 분쟁 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시면 꼭 자료를 잘 챙겨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시다면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09번, 문자샵 3772번으로 보험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험 리모델링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 2교시 함께 해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보험스쿨 저희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스쿨 3교시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교시에는 황금희 선생님, 여기에 더불어서 박지훈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았던 사연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실제 사례를 두고 자세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알쏭달쏭 보험, 오늘은요, 발가락 골절, 후유장애 보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례, 발가락 골절로 인해서 후유장애를 가져셨던 분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황금희 선생님, 이에 대해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요? 네, 이번 사례는 자전거를 타던 중에 우측 새끼발가락이 끼어서 골절이 있었던 사고입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전거를 타던 중에 발가락이 갑자기 끼어서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골절 진단을 받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로 진단서를 발행을 하고 골절 진단비만 청구했던 것을 좀 더 추가적으로 그 보상을 해드린 사례입니다.
네, 골절 정말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후유장애가 좀 남아있다라고 하셨는데 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좀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뭐 골절이라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화면을 보시면 새끼 발가락에 이제 통증이 생겼고 여기에 운동 장애가 남긴 상태였기 때문에 진단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진단서에서는 휴유 장애가 적혀져 있지 않았고요. 추가적인 휴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았을 때 평가를 하게 됐죠, 의사가. 그래서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것으로 판단이 됐고 휴유장애 퍼센트는 3% 영구장애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휴유장애 1억을 가입하셨으면 3%인 3천만 원을 보상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유장애 금액이 얼마를 가입하였냐에 따라서 내가 발가락 하나에 휴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에 얼마나 좀 가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사례, 그럼 또 확인을 해볼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디스크 후유장애 보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또 많은 분들이 좀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일단 박지훈 선생님, 디스크 보상 사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디스크 보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가해 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병원을 갔는데 목 그리고 허리가 아프다는 진료 차트의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으로는 경추 염자 및 긴장으로 주 진단명으로 4일간 입원하였고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환자가 가입한 보험 증권을 보면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가입금액 3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 보험 약관에 장애 분류표가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척추 장애 중에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장애 판정 기준에 나와 있는 사고와의 관여도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제 후유 상해 진단서를 보시면은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고 영구 장애를 판단되며 사고 기여도 50%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하였습니다.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 중 아까 사고 기여도 50%를 추가로 적용하여 최종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보험으로 보험 가입 금액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보험의 보험 가입 금액 많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라는 또 한 줄 평도 남겨주셨는데요. 자, 지금까지 후유장애와 관련된 보상 사례들 하나씩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하나씩 모아서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의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요, 아이가 강아지와 놀다가 손가락을 좀 물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파상품 주사를 좀 맞았는데 손가락 신경에도 이상이 생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 이거 보상 가능할까요? 아우,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아이가 또 이렇게 손가락을 물려오면 참 마음 찢어지죠. 자, 강아지에 물려서 이상이 생긴 상황입니다. 황금희 선생님, 이럴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네, 역시 그 강아지랑 놀다가 보상을 받는 사례들이 요즘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집 강아지와 놀다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 요즘 맹견 책임 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맹견인지 일반견인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맹견이라고 하시면 그 맹견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입하신 혹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를 물게 했을 때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해드리면 되고요.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골절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지금 신경을 그냥 단순히 한 건지 아니면 후유장애가 발생한 건지 의사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신경학적 결손이 생겼고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라고 치면 후유장애까지 보상이 가능하고요. 또 실비에서도 추가적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와 아이가 놀다가 보상을 하거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꼼꼼하게 내 보험과 타인의 보험을 같이 접목해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집에서 강아지 많이 키우실 텐데 이런 사례들 있으시다면 맹견인지 애완견인지 여기에 대한 구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상생활 보상 책임 시청자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를 피하다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추부 척추 손상으로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사지마비 증상은 해소가 됐지만 손발의 열감과 위압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우, 참 안타까운 사연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강아지를 피하려고 하셨다가 또 사지마비, 여기에 더불어서 또 손발의 열감까지 참 불편한 상태이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좀 마비 증상은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다행 중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보상 정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이럴 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다행히 사지마비 증상이 이렇게 완화돼서 나으셨다고 들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사고 내용에 대해서 보다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타고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고 내용이 확인되어야 할 것 같고요. 사고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으면 CCTV나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어떤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사고 내용을 확정짓던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셔야지 나중에 분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이제 치료 중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버님의 이제 치료 중에 따라서 이제 경과된 이후에 이 증상에 따라서 후유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후유증 증상 그리고 이런 중간에 경과관찰하는 중간에 어떤 증상들을 진료 차트에 꼭 기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내용과 피해 사항들이 정리가 다 되면 그때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청구하는지가 이제 궁금하실 건데 아까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 강아지의 주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의 주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강아지 주인이 아까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라든지 배상책임 보험을 들어놨다면 그쪽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해 손해배상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아지 주인이 법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지는 이유는 민법상의 제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 때문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동물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가해자의 강아지 주인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시면 사고의 경위 파악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꼼꼼하게 적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확보를 많이 해놓는 게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강아지의 주인분에게 이걸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디다가 내가 이걸 보상을 받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청구 대상까지도 확보를 해서 그분의 번호까지 좀 알아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사연자분의 또 사례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의 고민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 골절로 깁스를 한 상태고요.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겼습니다. 저 보상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정말 요즘에 배달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플을 써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이 참 많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크고 작은 사례들의 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오토바이와의 부딪히는 사고는 얼굴까지 크게 흉이 지셨다라고 하면 여자분일 경우에는 정말 더 고민이고 힘드실 것 같은데 황금희 선생님,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죠.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일단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탑승 중이었는지 운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지 아니면 세워난 오토바이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딪힌 사고로 해서 얼굴 흉터까지 또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대신 상대방의 보험과 나의 보험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라고 하면 오토바이 보험이 의무이긴 하지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또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내 보험과 상대방의 보험에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오토바이에 오토바이 보험이 있는지 판단하시고 내 보험에서 또 추가적으로 상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흉터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했다고 하면 분명히 휴유장애도 발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추가적인 진단서를 통해서 휴유장애 비용까지 보상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려면 충분히 전문가와 또 상담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비교해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진단비는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3교시 시간은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반가운 시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사연이 문자로 왔네요. 문자 사연 만나보시죠. 자, 6772번님의 사연입니다. 상해 후유장애 3%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과정에 대해서 친절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3%부터 80%까지 후유장애 청구하는 과정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이후에 장애 진단서가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청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사고 조사 그리고 장애 확인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사고 조사자를 배정을 합니다. 그 사고 조사 이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장애 진단의 내용과 다른 이견이 있거나 분쟁이 되면 제3의료기관에 동시 자문을 진행합니다. 동시 자문 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담당자는 대부분 고용 손해사정사들로 보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랑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셔라. 여기까지 시청자분들에게 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보험스쿨 여러분의 고민 사연 여기에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오늘 또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보험 스쿨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 보험과 관련된 모든 문의들 지금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3772-0209번, 문자는 샵 3772번, 보험 2글자 남겨주세요. 저희 알쏭달쏭 보험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